서막 난세의 탄생. 서기 181년 후한서주 낭야국 양도현의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자는 공명이었다. 후일 와룡 또는 복룡이라 불리며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인물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제갈량이 태어난 시대는 후한 말기의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외척과 황관의 끊임없는 권력투쟁으로 조정은 극도로 어지러웠고 각지에서는 밀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갈량의 가문은 사회교유를 지낸 제갈풍의 후손으로 아버지 제갈규는 연주, 태산군에서 군승을 지내며 청렴한 관리로 알려져 있었다. 제한장 고아가 된 소년. 제갈량이 불과 23세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14세가 되기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사망하면서 제갈량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7살 연상인 형 제갈근, 2명의 누나, 그리고 동생 제갈균과 함께 남겨진 제갈량에게는 다행히 숙부 제갈련이 있었다. 은 당시 원술의 추천으로 예장태수에 임명되어 가족들을 이끌고 양주로 이주했다. 하지만 조정에서 파견한 주호와 예장태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서 정치적 분쟁에 휘말렸다. 결국 유효가 보낸 차균의 공격을 받아 패배한 제갈련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바로 조조가 서주대학살을 벌이던 때와 겹친다. 제갈량의 고향 서주가 조조의 철저한 보복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으면서 제갈씨 이쪽은 더욱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제갈량에게 이런 경험은 조조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심어주었고 후이 한실 부흥의 대의를 풍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두장 형주에서의 성장. 숙부 제갈련마저 세상을 떠나자 제갈량은 17세의 나이에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형 제갈근은 강동으로 가서 송권을 섬기기로 하면서 형제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제갈량은 동생 제갈균과 두 누나를 이끌고 형주 양양 근처의 융중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융중에서의 제갈량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했다. 그는 특히 관중, 아기와 같은 명제상들의 정기를 즐겨 읽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난세를 구할 인재가 되리하는 꿈을 키웠다. 동네 친구들과 토론할 때면 항상 나는 관중, 아기와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듣고 웃었지만 제갈량 본인은 진심이었다. 이 시기 제갈량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 사마위 수경 선생과 방덕공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사마위는 제갈량의 뛰어난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그를 와룡이라 불렀다. 또한 같은 문화에서 공부하던 방통과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방통은 봉추펑추라 불렸다. 와룡과 봉추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마위의 평가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제세장 운명적 만남과 결혼. 제갈량이 25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황승원의 딸 황호령과의 결혼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비와의 만남이었다. 황호령은 당대 형주의 명사인 황승원의 딸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외모가 평범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갈량의 결혼을 두고 재능은 뛰어나지만 여자 보는 눈은 없다며 웃음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제갈량은 황호령의 지혜와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해 기꺼이 청혼했다. 황호령은 제갈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녀는 기계 제작에 능했고 군사 전술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무엇보다 제갈량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현명한 아내였다. 훗날 제갈량이 깃털부채를 들고 다니며 얼굴을 가렸던 것도 황호령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표정으로 적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부채를 건네주었고 이는 제갈량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제내장 삼고초려의 전설. 207년 제갈량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형주에서 유표의 객장으로 머물던 유비는 뛰어난 참모를 찾고 있었다. 서서의 추천으로 제갈량의 명성을 들은 유비는 직접 융중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은 집에 없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관우와 장비는 무명의 촌선생이 주공을 우습게 본다며 불쾌해했지만 유비는 진주는 깊은 연못에 숨어있는 법이라며 세 번째 방문을 고집했다. 드디어 세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을 만난 유비는 천하의 대세에 대해 질문했다. 제갈량은 유명한 융중대 렁종대회를 통해 천하산문지계를 제시했다. 조조는 이미 북방을 석권했고 천자를 끼고 있어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며 송건은 강동에서 3대에 걸쳐 기반을 다져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형주와 익주를 차례로 점령하여 천하를 삼분한 후 기회를 봐서 북벌을 통해 한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장기 전략이었다. 유비는 이 전략에 깊이 감동하여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수어지 교수의 일주제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다.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표하자 유비는 이렇게 달랬다고 한다. 제5장 적벽의 바람. 208년 조조가 형주로 남하하자 유표가 병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제갈량은 유비에게 유종을 공격하여 형주를 차지하라고 건의했지만 유비는 한 가문의 고아를 차마 공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위기의 순간 제갈량은 동호와의 동맹을 제안했다. 그는 사신으로 강동에 가서 송권을 설득했다. 당시 동호 내부에서는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주화파와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송권 앞에서 조조의 약점을 분석하며 승리 가능성을 역설했다. 조조군은 북방인이라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 항복한 형규군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겨울철 역병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조를 무찌를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국 손유연합이 성사되어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대파했다. 비록 삼국지연의에서처럼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허구이지만 동맹 성사에서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제6장 익주 정복과 촉항건기.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남사군을 차지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제갈량은 군사중랑장으로 임명되어 행정과 병참을 담당했다. 그의 뛰어난 내정 능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11년 한중의 장로가 익주의 유장을 공격하자 유비는 이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익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익주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다. 제갈량은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키다가 212년 유비와 유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장비, 조응과 함께 서쪽으로 진군했다. 214년 유장이 항복하자 제갈량은 군사장군에 임명되어 익주의 법률 정비와 행정 개혁을 담당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인 촉과 슈크를 제정하여 익주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 법은 엄하면서도 공정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220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나라를 세우자 유비도 221년 황제에 올랐다. 이것이 촉한의 건국이었다. 제갈량은 승상에 임명되어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제7장 일응의 참패와 백제성에 탔고 유비가 황제가 된 직후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수심에 불탄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정벌을 강행했다. 제갈량은 오나라와는 동맹을 유지하며 위나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다. 222년 일응대전에서 유비군은 육손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주상이 이런 원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했더라도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패배 후 백제성으로 퇴각한 유비는 병이 깊어졌다. 223년 죽음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과 이엄을 불러 역사에 남을 유명한 탁고를 했다. 승상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만일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면 승상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시오. 이는 신하에게 왕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유언이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신이 감히 고갱지력 구공주리를 다하고 충정지절종 쩐주지에 힘써 죽는 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제8장 남정 7종 7금의 지혜. 유비가 죽자 촉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익주 남부의 호족들인 옹계, 고정, 주포 등이 송권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반기를 들었다. 제갈량은 내정을 안정시킨 후 225년 직접 남정에 나섰다. 남정에서 제갈량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 진압이 아니라 회유와 교화였다. 그 중에서도 남만족 추장 맹획을 상대로 한 7종 7금 치종 치징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명장면이 되었다. 맹획을 처음 사로잡았을 때 제갈량은 그를 군영에서 대접한 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맹획은 촉군의 허실을 모르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패한 것이라며 불복했다. 제갈량은 웃으며 그를 놓아주었다. 이런 일이 7번 반복되었다. 맹획은 갖가지 전술을 써서 도전했지만 매번 제갈량에게 사로잡혔다. 7번째 사로잡혔을 때 맹획은 마침내 진심으로 항복했다. 공께서는 하늘의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남인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남중은 완전히 평정되었고 제갈량은 현지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여 촉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제9장 출사표, 북벌의 서막. 227년 제갈량은 마침내 북벌을 결심했다. 그는 후주 유선에게 유명한 출사표를 올렸다. 선제께서 신을 비로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3번이나 몸을 낮추어 초려를 찾아주시고 신에게 친히 천하의 일을 물으시니 신은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후에 창졸간의 폐해 대업이 중도에 그쳤으나 오늘에 이르러 3분의 세력이 이루어지고 익주는 피폐해졌습니다. 이는 진실로 위급존망의 때이옵니다. 한실의 융성을 도모하여 간신들을 토멸하는 것이 신이 선제에게 보답하는 길이니 폐하께서는 신에게 맡겨두십시오. 이 출사표는 충신의 마음을 담은 명문으로 후세의 길이 전해졌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하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제10장 1차 북벌 가정의 비극. 228년 1차 북벌이 시작되었다. 제갈량은 조운을 시켜 사곡에서 양동작전을 펼치게 하고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기산을 공격했다. 초반에는 순조로웠다. 천수, 남한, 안정상군이 차례로 항복하며 촉한군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가정에서 창군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위나라 장수 장압에게 대패했다. 이 패배로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다. 가정 전투 후 제갈량이 내린 결정은 모든 이를 놀라게 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아끼던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했다. 마속이 죽으면서 승상께서 마속을 죽이시는 것은 마속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군유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제갈량은 또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승상직을 사퇴하며 우장군으로 강등되었다. 여기서 애참 마속알잠 마수과 읍참 마속치잠 마수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제11장 공성계의 전설. 2차, 3차 북벌을 거치며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공성계콩 전지였다. 어느 날 제갈량이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서현에 있을 때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갈량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은 성루에 올라가 여유롭게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마이는 이 광경을 보고 의심했다. 제갈량은 평생 신중한 사람인데 성문을 열어놓고 검은고를 탄다는 것은 분명 목병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사마이는 군사를 물렸고 제갈량은 위기를 넘겼다. 이 일화가 실제 역사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갈량의 담대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제12장 마지막 북벌과 오장원의 별. 234년 제갈량은 5차 북벌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장원의 진을 쳤다. 사마이도 20만 대군으로 맞섰지만 이번에는 수성에만 치중하며 제갈량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제갈량은 초조해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사마이를 유인하려 했지만 사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갈량이 여자 옷과 장신구를 보내며 모욕을 줬지만 사마이는 제갈량이 이런 짓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라며 더욱 굳게 버텼다. 긴 대치 상황에서 제갈량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군정을 보고 20대 이상의 처벌도 직접 결제했다. 부하들이 승상께서는 너무 세세한 일까지 직접 하십니다라고 걱정했지만 제갈량은 나라의 일에 작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제13장 충무 후의 마지막. 234년 8월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쓰러졌다. 과로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병상에 눕게 되었다. 죽음을 직감한 제갈량은 마지막 편지를 유선에게 보냈다. 신이 본래 시골의 평범한 사람으로 난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난세에서 목숨을 부지하려 했을 뿐인데 선제께서 신을 높여주시어 승상의 중임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신이 떠나게 되었지만 후사들이 한실 부흥의 대업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재산을 상세히 기록했다. 성도에 뽕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땅 15경이 있사오니 신의 자식들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신은 관직에 있으면서 별다른 치산을 하지 않았사오니 죽어서도 황실에 부담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청렴결백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직접 촉군의 진영을 살펴보았다. 정연한 진영 배치를 보고 그는 감탄했다. 제갈량은 진정한 천하의 기재였다. 제14장 죽어서도 살아난 충신.
제갈량의 죽음은 적국인 위나라에서도 애도를 받았다. 조의 황제 조에는 제갈량이 죽었으니 이제 촉은 위험하지 않다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천하가 한 명의 기재를 잃었다며 아쉬워했다. 제갈량은 유언에 따라 정군산에 소박하게 장사 지냈다. 무덤에는 화려한 부장품 대신 그가 평생 사용하던 책들과 깃털부채만이 함께 묻혔다. 묘비에는 단순히 한 승상제랄모지묘 한 전상조가 우허 쯔무라고만 새겨졌다. 그러나 제갈량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가 제정한 법률과 제도는 계속 시행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인 장환, 비애, 동윤 등이 그의 뜻을 이어받아 촉한을 운영했다. 삼국지연의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진 제갈량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하나의 이상행이 되었다. 사후에 공명이 되고 싶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는 완벽한 신화상의 전형이 되었다. 물론 역사가들은 제갈량의 붓벌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너무 세세한 일까지 직접 관여하여 부하들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한계조차도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그의 인간적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27세에 유비를 만나 출사한 후 54세에 죽을 때까지 제갈량은 한순간도 한실부응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제15장 영원한 유산, 제갈량이 남긴 것은 단순한 정치적 업적만이 아니었다. 그의 발명품들도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개량한 제갈로 쪼그노는 연발이 가능한 쇠뇌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기였다. 또한 남정 당시 험준한 산길에서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해 고안한 모구유 만무녀 려마는 당시의 첨단 운송수단이었다. 그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다. 출사표는 중국 문학사상 최고의 산문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지금도 중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로 배우고 있다. 죽음으로써 그칠 뿐썰 허이라는 그의 명언은 공무원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제갈량의 교육 철학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계자 서지의 드수에서 아들 제갈첨에게 단박해야 뜻을 밝힐 수 있고 고요해야 멀리 갈 수 있다 담보 밍징주였는 가르침을 남겼다. 이는 현재까지도 동양의 수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6장 가족 이야기의 완성. 제갈량의 가정생활을 빼놓고는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황호령과의 사랑은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진정한 사랑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제갈량의 동반자였다. 황호령은 제갈량이 밤늦게 일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군사작전을 구상할 때는 함께 지도를 펼쳐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제갈량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거문고를 연주해 마음을 달래주곤 했다. 제갈량이 거문고 연주에 능했던 것도 아내의 영향이 컸다. 제갈량에게는 양자 제갈교와 친아들 제갈첨이 있었다. 제갈교는 형 제갈근의 아들로 일찍부터 제갈량의 슬하에서 자랐다. 제갈첨은 제갈량이 40세가 넘어서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다. 제갈량은 바쁜 공무 중에도 아들들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겸손과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인격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을 자주 했다. 제17장 인간 제갈량의 고뇌. 완벽해 보이는 제갈량도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한계가 있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후계자 문제였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부하들이 많았지만 자신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려웠다. 마속의 처형은 제갈량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는 마속을 친아들처럼 아꼈지만 군유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처형해야 했다. 이후 제갈량은 더욱 신중해졌고 중요한 작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하들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했다. 20대 이상의 처벌도 직접 결재하고 군령량 가마니까지 점검하는 그의 모습은 헌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 부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그는 나라 일에 큰일 작은 일이 따로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제18장 적들도 인정한 영웅. 제갈량의 증가는 적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평생의 숙적 사마이는 제갈량의 죽음을 확인한 후 천하가 기재 하나를 잃었다며 탄식했다. 조조도 제갈량의 정치는 감탄할 만하다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제갈량만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면 천하 통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가정에서 마속을 격파한 후에도 제갈량의 용병술은 신묘하다. 마속의 패배는 개인적 실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촉한과 대립했던 동호의 송건도 제갈량에 대해서는 천하의 기재라며 존경을 표했다.
이처럼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인정한 제갈량의 능력과 인품은 그가 단순한 승부사가 아니라 진정한 경세가였음을 보여준다. 제19장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제갈량의 삶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선 그의 학습 정신이다. 그는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융중에 응거할 때는 고전을 탐독했고 정치가가 된 후에도 새로운 지식 습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그의 철학은 평생 학습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그의 리더십이다. 제갈량은 권위적인 지시보다는 솔선수범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다. 그는 항상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어려운 임무는 자신이 먼저 맡았다. 이런 리더십은 현대의 경영자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셋째는 그의 청렴함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부패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대의 사회에서 그의 청렴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제스무장 와룡의 꿈, 영원히. 제갈량이 꿈꾸었던 한실부흥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촉하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29년 후인 263년 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 충성, 정의, 청렴, 애민, 응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남았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중국 역사에서 제갈량처럼 일관되게 존경받아온 인물은 드물다. 그는 성공한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완벽한 인격체로서 기억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곳곳에는 제갈량을 기리는 사당과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성도의 무우사, 양양의 고룡중, 임기의 제갈량 고거 등에는 연중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고 그의 정신을 기리며 각자의 삶에서 작은 와룡이 되고자 다짐한다.